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한국의 금융의 깊이를 더해주시는 홍익희 선생님을 모시고 월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가 이야기, 헤지펀드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헤지펀드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헤지펀드 인물 중에 인물이죠.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인물, 조지 소로스. IMF를 당해본 한국 사람은 다 아는 바로 그 이름,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도 어렸을 때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동구에 살았는데. 폴란드인가요? 헝가리인가 폴란드인가? 헝가리인가 제가 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근데 거기서 전쟁통에 이 어린 나이에 그 시가전을 경험하면서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제 성숙한 청년으로 컸는데 나중에는 무작정 거기서 탈출을 해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와요. 네. 영국에 와서는 돈이 없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의 그 험난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요. 철도역 같은 데서 뭐 짐 나르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나중에 대학은 가고 싶으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일을 하면서 공부할 아르바이트를 찾다 보니까는 수영장의 가이드가 그래도 제일 편한 아르바이트야. 가이드를 보면서 책을 읽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 뉴욕 런던 정경대학에 입학을 해. 근데 런던 정경대학에 들어가서 그 잊지 못할 스승을 만나. 칼 포포. 칼 포퍼, 열린 사회와 예, 그 적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소로스는 거기에 굉장한 감명을 받아요. 그 열린 사회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맞다. 100% 내 의견이 맞다 하는 거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지. 전제주의가 망할 수뿐이 없는 건 바로 자기네들 사상이 맞다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닫힌 사회라고 보는 거고 열린 사회는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이제 열린 사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지 소로스는 이거를 투자에 응용을 해요. 내가 틀릴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오류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내가 확신을 갖고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어떠한 믿음이 있으니까 투자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쪽 편에 이렇게 내가 확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류성인데 그 다음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가 맥히지 않았을 때 뭔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았을 적에는 시장과 상호 교류를 하고 상호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 양반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오류성과 상호 작용성이 합쳐져 가지고 그 소로스 나름의 재기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네, 재기정용법. 그럼 바로 이게 자기의 철학에서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조로스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투자자가 되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철학 공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철학자가 되고 싶었어. 맞아요. 철학자나 철학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철학자나 철학 교수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지금 환경이 그 비난한 환경에 있으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봤더니 다른 사람보다 주식을 좀 잘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일단 주식판에 들어가서 50만 달러만 벌어야 되겠다. 한번 땡겨가지고 50만 달러를 벌으면 내가 손 털고 나 이제 대학으로 돌아온다. 철학자 돼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런던에 어렵게 취직을 해서 이제 차액 거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실전에서 차액 거래를 한 거는 조지 소로스가 한 3명째로 속할 정도로 굉장히 차액 거래에 빨리 눈을 떠. 그리고 이거 런던에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뉴욕 시장, 더 큰 시장에 가서 하는 게 50만 달러를 빨리 벌겠다. 빨리 벌고 빨리 돌아와야겠다. 빨리 라고 생각해서 나는 철학을 해야 돼. 뉴욕으로 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애널리스트로 들어가서 이제 종목 선정 같은 걸 하는데 참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입소문이 나서 이제 점점점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에서 와서 이제 딜러로 하게 되는데 또 자기가 런던 출신이 돼서 런던과 뉴욕 간의 차액 거래를 아주 잘하는 거야. 아, 그렇겠네요. 둘 다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조지 소로스는 굉장히 큰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한 헤지펀드가 조지 소로스예요. 자기 런던 경험과 뉴욕 경험을 접목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런던과 뉴욕 간의 차액 거래를 하면서 그다음에 어디서 또 눈을 뜨냐면 1971년에 닉슨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외환시장이 한 2, 3년 동안 아주 개판된 적이 있어요. 그 달러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때 통화에 대해서 이거를 상품으로 보기 시작해. 이거 통화가 세상에서 제일 큰 상품이구나. 통화를 대상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게 어디서 결실을
뭘 보냐면 1985년도 플라자 합의에서 결실을 봅니다. 네. 즉 플라자 회의하는 거 처음에는 플라자 회의를 사실은 비밀리에 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언론에 들통이 나고 그러면서 미국이 주요 4개국 재무부 장관을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딱 느낀 거야. 앞으로 일본의 엔화하고 서독의 마르크화는 강세로 뿐이 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엔화 강세하고 마르크 강세에 베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주 전공이 이제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92년 그 EU가 유로와 통합을 하기 위해 경제 수렴 정책을 쓰던 중인데 경제 수렴 정책이 뭐냐면 이제 각국 통화를 유로화라는 하나의 통화로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어떤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서로 수렴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일단 각국의 인플레이션을 3%를 넘지 않도록 한다. 네. 그 다음에 재정 적자가 연간 GDP의 뭐 3%면 40%, 누적 부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네. 이런 몇 가지 룰을 정해서 하는데 각국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로화로 통합이 되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야, 파운드화가 좀 강세로 이거 고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특히 영국이 자기 파운드화를 강세로 가져가는 거야. 이거를 경제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강세를 가져가다 보니까는 이게 헤지펀드의 눈에 보이는 거야. 쟤 왜 저러지? 저거 문제가 있구나. 심지어는 제가 그때 바로 그 시기에 스페인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 같은 아마추어 눈에도 보이더라고. 영국의 파운드가 강세로 가져가는 게. 그 당시에는 각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차가 있으면은 구매력 평가서에 의해서 적정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쪽은 나홀로 강세로 막 가지고 가더라고 파운드화를. 그러니 이런 아마추어 눈에 보일 적에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맹폭을 해서 열흘 사이에 10억 달러를 버는데 그것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빨리 떨어지기 시작하는 바람에 투자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밖에 투자 못한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이제 네. 그 이상의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아니, 그건 제가 들었는데 투자를 해서 이제 이걸 이 정도 하고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훅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 투자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못 하고 10억 달러밖에 못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헤지펀드가 덤비면은 사실은 그거를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론적으로 헤지펀드는 무한대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어. 레버리지로. 네, 그거 어떻게 그러냐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이 제로 금리하는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국채를 샀는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헤지펀드의 돈이 자금이 옮겨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를 가지고 왔으면 1억 달러를 가지고 이거를 중국 국채를 사. 그리고 이 중국 국채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걸 담보로 또 제로금리로 돈을 얻어. 이 돈을 가지고 또 중국 국채를 사. 그 다음에 중국 국채를 가지고 또 일본에 와서 이걸 담보로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무한대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마음 먹고 공격을 하면은 그거를 외환보유가 사실은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조지 소로스 같은 거물이 움직이면 기러기 때라고 헤지펀드는 누가 선두해서 대장 기러기가 한 마리 딱 뜨잖아. 그럼 다른 헤지펀드들이 그걸 쫙 쫓아서 가. 그래서 같이 공격을 해. 거기는 먹을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외환보유가 뭐 얼마나 많아서 앞으로 이게 외환위기 걱정 없다라고 함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당했죠. 저는 남미에 근무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예. 헤지펀드가 공격해서 그걸 방어해낸 나라를 내가 보지 못했어요. 헤지펀드들은 무서워요. 때로 움직이는 건 또 무섭지만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다가 는 그냥 국부를 헐값에 그 매출하는 효과를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격에 의해서 빨리 훅 떨어지면은 다시 시장 가격을 맞추면은 이게 단시간에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방어하겠다고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계속 방어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결국은
폭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한국이 대표적으로 IMF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때 나누었었습니다만. 네. 근데 얘기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데 네. 이 양반이 이게 뉴욕 가서 돈 벌다 보니까는 네. 자기가 주식 투자를 너무 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우 나는 이걸 너무 잘해. 그래서 결국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예감을 하면서 대신에 이 양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열린사회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열린사회재단. 그 재단에 자기 번 돈을 돈? 기부를 하고 해가지고 예. 그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조국인 동구의 민주화를 위해서 거기다 매년 몇억 달러씩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는데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헝가리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재단의 이름을 열린사회재단이라고 한 게 자기가 그 존경하는 칼 포퍼 교수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 존경심의 표현이야. 예. 결국 이 조지 소로스가 우리가 알기에는 투기꾼이고 어떠한 외환 위기를 당한 나라들의 어떤 악마의 표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500억 달러를 벌었거든. 그 중에 기부에 쓴 돈이 430억 달러예요. 그리고 90% 가까이를 기부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그러니까 투기꾼인지, 예. 아니면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 철학자로 봐야 될 건지, 네. 아니면 어떤 그러한 힘들고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박애주의자인지,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이죠. 그리고 사실은 조지 소로스한테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배워야 될 거는 이 양반의 그 재규이론, 즉 자기 오류성을 인정하고 네. 시장과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의 대가임에도 투자의 기본은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몇 가지 덕목이 있거든요. 저도 생각할 때 투자의 덕목이 뭐냐면 겸손해야 한다는 거. 그것도 좀 연결되고 또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조지 소로스가 얘기하는 얘기하고 같은 건데 유연성입니다. 자기 오류를 잘못했네? 틀렸네?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집 피우면 조지죠. 조져요. 그러니까 이게 확증 평양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 확증 평양은 갖게 되면은 나한테 좋은 정보만 취사해서 듣고 그쪽으로 이제 자기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가도 자기 신념을 내려놓고 물론 투자할 적에는 신념이 있어서 투자했지만 그렇죠. 시장에 들어가서는 겸손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즉각 시장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그 조지 소스의 재기율을 저도 공부를 해보면 약간 자기 강화적인 흐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아까 그 짐 사이머스에서도 그런 경향이 조금 보였는데 시장이 방향을 타갖고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그 흐름들이 좀 더 지속된다, 강화된다. 그러니까 흐름이 흐름을 만들어낸다. 제가 공부한 재규이론에서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한국 시장이 박스를 거의 10년 만에 돌파하고 추세를 만들고 가고 있거든요. 이 추세 만든 게 추세를 조금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시장의 지금 오류는 뭐냐면 10년간의 박스에 사람들이 머리가 굳어져 있어가지고 반드시 박스가 올 거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그리고 인버스 2배, 곧버스를 매수한 행동이 그거죠. 우리는 언제나 어느 정도 오르면 떨어졌다. 근데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자기 강화하는 추세들을 항상 받아들이고 자기 강화한다는 걸 받아들이려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시장이 갈 때 빠르게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소로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점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소로스가 책을 겁나게 어렵게 씁니다. 그래? 겁나게 어렵게 쓰고 저는 철학자 출신이라 그래? 철학자 아니에요. 철학자 아니고 저는 좀 싫었어. 왜냐하면 철학자이고 싶어해. 그렇지. 철학자 티를 너무 내고 싶어해. 아니 그냥 자기 투자에 대한 책을 쓰면 정말 배울 게 많고 읽을 게 많고 할 건데 꼭 가다가 철학적인 얘기를 막 썰을 푸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너무 철학자 티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 책을 읽으면서 난해하기도 했지만 그 난해가 깊이가 있어서 난해한 거라기보다도 철학자인 척 하려고 좀 말을 좀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랬어요. 저도 같이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선배님을 이렇게 까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좀 보였어요. 네. 그래도 이 양반은 철학을 아주 유용하게 배워서 하여튼 그거를 자기의 투자에도 써먹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겸손하니까 재규 이론을 만들어냈지. 그리고 손절도 잘 치잖아요. 손절매도 잘해요. 그래? 아니다 싶으면 딱 손절해서 뭐 뜨잖아요. 뭐 1조 얼마를 깨먹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유유히 가더라고요.
그게 그 보통 투자자들은 뭐 조 단위로 한번 깨먹으면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한 번 몇 번 깨진 적이 있었는데 그 연도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네, 깨진 적 많아요. 네. 조지소로서 깨진 적 많은데 네. 연평균 32%라는 건 평균이고, 이건 벌 땐 많이 벌지만 네. 2011년 같은 때는 금에 투자했다가 미국 정부가 금규제를 심하게 했을 때 몇십억 달러 까먹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자기 강화 이론이라는 게 그게 정말 맞는다고 생각하는 또 그 레이 달리오 같은 양반. 네, 그 양반은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하면서 앞으로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기한테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 현금을 다시 나눠준 걸로 유명하거든. 네, 네. 지금은 위기니까 예. 현찰을 가지고 계시고 네. 이거를 섣불리 투자하지 말라고 돌려줘. 난 그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근데 그 양반이 부채 사이클이라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는 지금같이 부채가 많이 증폭하고 이러니까 아 이게 버블이 터질 텐데 하면서 너무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올해 망했죠. 예, 2020년 망했어. 형편없다는 거거든. 예,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는 예. 자기 확신이 큰 거지.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예. 자기 오리성을 인정하고 시장이 이게 아닌가벼 그러면 상호 작용을 했을 텐데 네. 이 양반은 너무 믿음이 네. 가서 확증평안 쪽으로 간 예. 거야.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들쭉날쭉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쭉날쭉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자금만 운용하잖아요. 이 들쭉날쭉하면 투자자들이 못 견뎌요. 막 크레임을 걸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일 편한 방법은 다 제껴버리고 없애버리고 내 돈만 해. 근데 예. 그런 것보다도 조지 소로스는 저것 때문에 그랬어. 예. 99명 넘으면은 정보 공개를 하려니까는 아하. 난 그렇게 못하겠다. 아하. 그래가지고 차라리 네. 난 내 돈만 갖고 하겠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하라고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다 나눠주고 네. 정보 공개를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더 속편하고 좋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약간만 돈만 벌면 그냥 혼자 해요. 그냥, 예, 그냥 팀으로 안 하고 회사로 안 하고 혼자. 그래서 사실은 한국 투자자들 중에 대가들은 다 개인 투자자예요. 그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어쨌든 조지 소로스가 정말 대단한 건 그런 여러 번의 뭐랄까 그런 굴곡을 겪었는데도 오뚜기처럼 살아나서 저희는 그런 이제 끝났구나, 이 사람 끝났어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최고 수익이야. 너무 놀라워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가진 철학, 그리고 철학에 기반한 투자, 이게 이 사람을 그 많은 굴곡에서도 꾸준히 롱런하고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투자자로서 우뚝 서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지 소로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현대 철학이네. 투자자입니다. 네. 철학을 좋아하는 투자자. 오늘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조지 소로스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이걸 알릴 수 있음에도 또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길 안내 길잡이가 되어주신 홍익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증시학도의 TV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음에도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